백서진 대위. 707 소속이라. 훈련받다 다친 게 아니라 꼭 비단결에 상처난 인형 같구먼. 기름기가 잔뜩 낀 목소리가 고막을 파고들었다. 백서진은 대답 대신 소독약 냄새가 밴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셨다. 이곳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국군수도병원. 군복을 입은 환자들과 분주한 의료진들로 북적이는 1층 로비, 그 중에서도 가장 시끄러운 원무과 앞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정면의 접수대가 아닌 접수대 옆 원무 과장실 팻말이 붙은 문에서 방금 걸어 나온 사내에게 고정되었다. 육군 소령 황인규. 사진으로 확인했던 것보다 더 역겹고 탐욕스러운 눈빛이었다. 백서진의 왼쪽 팔은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검은색 군용 삼각건에 매달려 있었다. 특수 임무 수행 중 입은 명예로운 부상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병명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멀쩡한 오른손은 방금 전까지 군용 트럭에서 내린 더플백을 가볍게 들고 있었다. 그녀의 부상은 오직 이곳에 들어오기 위한 입장권에 불과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이런 미인이 다치면 국가적 손실인데. 황인규가 혀를 차는 신용을 하며 한 걸음 다가섰다. 40대 중반의 배불뚝이 몸매가 전투복 위로도 선명했다. 그는 백서진의 진료 기록 서류를 받아들고는 정작 서류가 아닌 그녀의 얼굴과 군복 상의를 훑어내렸다. 어디 보자. 707이면 우리 군의 보배인데. 특별히 잘 봐줘야겠네. 내가 이 병원 원무과장 황인규 소령이요. 그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자기소개를 하며 느끼한 웃음을 흘렸다. 백서진은 훈련된 군인의 모습으로 소리 없이 경례를 붙였다. 충성. 대위 백서진. 진료 의뢰서 제출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감정 없는 목소리가 오히려 황인규의 흥미를 돋운 듯 했다. 그래, 그래. 백대위. 딱딱하게 굴 거 없어. 황인규는 서류를 받는 척하며 백서진의 멀쩡한 오른손 손등을 슬쩍 쓸었다. 순간 백서진의 어깨 근육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저 역겨운 손목을 꺾어 바닥에 내다 꽂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의 임무는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오른손을 뒤로 가볍게 뺐다. 소령님, 제 병실 배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아, 급하긴. 백대위 같은 귀한 손님을 아무데나 재울 수 있나. 황인규는 주변을 쓱 둘러보았다. 바쁘게 움직이던 간호장교 한 명이 황인규의 시선을 받고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병원 내 그의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게 하는 대목이었다. 마침 1인실 좋은 자리가 하나 났는데 내가 백대위를 위해서 특별히 빼두지. 어때? 규정대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인실도 상관없습니다. 아, 이 사람 고지식하네. 황인규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백서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소독약 냄새를 비집고 역한 스킨 향이 끼어들었다. 백대위.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다 같은 군인끼리 돕고 사는 거지. 안 그래? 백서진은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 이자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먹잇감을 고르고 길들이려 한다. 하지만 그녀는 길들여지는 쪽이 아니었다. 군 생활은 규정과 명예로 하는 것입니다. 백서진의 냉철한 대답에 황인규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 하지만 그는 곧 노련하게 표정을 풀었다. 하, 역시 707은 다르네. 좋아, 그 깐깐한 성격. 아주 마음에 들어. 그는 서류에 무언가를 휘갈겨 적더니 접수 창구의 하사에게 툭 던졌다. 어이, 김하사. 이분 302호실로 배정해. 내가 특별히 신경 쓰라고 했던 방 알지? 네, 네. 알겠습니다, 소령님. 김 하사가 공포에 질린 듯 서류를 받아들고 다급하게 움직였다. 황인규는 다시 백서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백대위. 일단 가서 좀 쉬고 있어. 내가 이따 저녁에. 아니, 회진 끝나고 조용한 시간에 백대위 부상 부위가 어떤지 직접 보러 갈 테니까. 그가 부상 부위라는 단어에 주는 악센트는 노골적이었다. 괜찮습니다. 군의관의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에이, 군의관 녀석들이 뭘 알겠어. 내가 이 병원에서 제일 꼼꼼한 사람이야. 특히 백대위처럼 예쁜 여군에게는 더더욱. 그는 자신의 배를 툭툭 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따 보지. 푹 쉬지는 말고. 황인규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자신의 사무실로 횡하니 사라졌다. 백서진은 그가 사라진 문을 잠시 응시했다. 로비의 소음이 다시 귀에 들려왔다. 김하사가 떨리는 손으로 병실 키와 안내문을 건넸다. 저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에. 백서진은 짧게 목례를 하고 더플백을 고쳐맸다. 삼각건에 매달린 왼쪽 팔은 미동도 없었지만 가방을 맨 오른쪽 어깨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숫자가 바뀌는 붉은색 전광판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황인규, 너는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부상병 연기가 아니었다. 이 병원에 기생하며 약한 여군들을 짓밟는 병든 간부, 그 독버섯을 뿌리째 뽑아내는 것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백서진은 302호실이라는 사냥터의 첫 번째 거점으로 조용히 들어섰다. 백서진이 배정받은 302호실은 1인실이었다. 그것도 창밖으로 병원 뒤편의 작은 정원이 내다보이는 군 병원에서는 과분할 정도의 특실이었다. 황인규가 말한 특별히 빼둔 방. 이미 이 방을 거쳐간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악취가 풍기는 듯 했다. 백서진은 더플백을 침대 옆에 내려놓았다. 삼각건에 매달린 왼쪽 팔은 여전히 미동도 없었지만 그녀의 눈은 방 안의 모든 것을 훑었다. 침대, 작은 냉장고, 그리고 벽걸이, TV 맞은편, 정면을 향해 미세하게 뚫려 있는 구멍. 그녀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 구멍을 꾹 틀어막았다. 관음. 가장 저열하고 비겁한 방식의 통제. 황인규의 수준을 짐작게 했다. 그녀는 짐을 풀기 시작했다. 군용 속옷과 세면도구, 그리고 그 밑바닥에 교묘하게 숨겨둔 담뱃갑보다 작은 크기의 검은색 장비들. 초소형 녹음기, 버튼형 카메라, 그리고 고성능 도청 장치였다. 이것이 그녀의 진짜 무기였다. 똑똑. 노크 소리가 울렸다. 정적을 깨는 소리였지만 백서진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복도를 향해 설치해둔 소형 감지기가 인기척을 알렸기 때문이었다. 누구십니까? 아, 백대위. 나야 나. 황소령. 기름진 목소리가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예상보다 빨랐다. 먹잇감이 마음에 들어서 참을성이 바닥난 모양이었다. 백서진은 군복 매무새를 가다듬고 문을 열었다. 황인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처럼 편안한 미소를 짓고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음료수병 2개가 들려 있었다. 저녁 식사는 입에 맞았나 모르겠네. 707에서 고된 훈련만 받다가 병원 밥 먹으려니 힘들지. 감사합니다. 군인에게 식사는 임무 수행의 연장일 뿐입니다. 아, 또 그 딱딱한 소리. 황인규는 자연스럽게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 백서진은 그의 동선을 막지 않고 순순히 비켜섰다. 그는 방 안을 한 바퀴 쓱 둘러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이 방은 백대위 같은 미인에게 어울려. 그렇지? 과분한 배려십니다. 배려는 무슨? 황인규는 냉장고 옆 작은 탁자에 음료수를 내려놓으며 백서진을 힐끗 쳐다봤다. 근데 백대위,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상처는 좀 어때? 부상 부위가 어깨라고 했나?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병실의 밀폐된 공기 속에서 그의 역한 스킨 향이 더욱 진하게 느껴졌다. 군의관의 진료를 받았고 내일 정밀 검사 예정입니다. 군의관? 허허. 그놈들 교과서만 달달 외운 풋내기들이야. 내가 이 병원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야. 척 보면 알지. 어디 내가 좀 볼까? 황인규의 손이 천천히 올라왔다. 백서진의 왼쪽 어깨 삼각건이 메어진 그곳을 향해서였다. 백서진은 피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오른쪽 손목에 찬 투박한 군용시계의 측면 버튼을 엄지손가락이 찰나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계 알 중앙의 작은 렌즈가 황인규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정면으로 담기 시작했다. 소령님, 군 병원 내에서는 사적인 진료 행위가 금지된 것으로 압니다. 사적이라니. 이건 선임 장교로서 후배를 챙기는 관심이지. 자, 어디 보자. 황인규의 손이 마침내 백서진의 군복 어깨 부분에 닿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삼각건의 매듭을 만지작거리는 척하며 교묘하게 그녀의 쇄골과 가슴 상부를 쓸어내렸다. 명백한 성추행이었다. 그의 눈이 욕망으로 번들거렸다. 붓기가 좀 있네. 이거 옷 위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안쪽을 좀 봐야. 그만하시죠, 소령님. 백서진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황인규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는 백서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분노도 수치심도 아닌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무표정. 그 기묘한 눈빛에 황인규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오만한 웃음으로 상황을 덮었다. 이런. 내가 너무 걱정이 앞섰나. 백대위가 놀란 것 같네. 미안하게 됐어. 그는 능청스럽게 한 걸음 물러섰다. 농담이야, 농담. 707 출신이라길래 담력 좀 테스트해봤지. 역시 다르네. 웬만한 여군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텐데. 웬만한 여군들이라. 스스로 실토하는군. 백서진은 시계의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 녹화를 종료했다. 군인 등 강제추행 미수 및 현행범. 첫 번째 증거는 확보되었다. 농담이 과하십니다. 용무가 끝나셨으면 쉬고 싶습니다. 아, 그래. 그래야지. 푹 쉬어야 빨리 낫지. 황인규는 조금 머쓱해졌는지 탁자에 놓인 음료수를 가리켰다. 이거라도 마셔. 피로 회복의 직방이야. 내가 백대위 생각해서 특별히 가져온 거니까. 그는 윙크를 한번 날리고는 뒤돌아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의 음흉한 시선은 백서진의 몸을 떠나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잠금쇠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백서진은 그가 두고 간 음료수병을 집어들었다. 뚜껑은 따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병째로 화장실 변기에 쏟아부었다. 미세한 거품이 일었다가 사라졌다. 약물. 가장 흔하고 저급한 수법이었다. 그녀는 병을 깨끗이 씻어 다시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황인규. 그는 사냥감을 골랐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이미 덫안에 들어왔다. 백서진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군용 보안 프로그램이 2중 3중으로 걸린 특수 제작품이었다. 그녀는 시계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내 연결했다. 방금 전의 상황이 고스란히 재생되었다. 황인규의 능글맞은 표정, 그의 손의 궤적, 그리고 그의 목소리. 이걸로는 부족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황인규 한 명의 추락이 아니었다. 이 병원, 나아가 군 전체에 퍼진 병폐 그 자체였다. 그에게 성추행당한 다른 피해자들, 그가 빼돌리고 있다는 군수품 횡령 내역까지. 그녀는 황인규가 두고 간 음료수병을 다시 바라보았다. 다른 피해자. 분명히 있었다. 그녀는 인터폰을 들어 간호사실을 연결했다. 여기 302호실입니다. 아까 원무과에서 김하사를 찾던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군요.
수화기 너머로 젊은 여성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김하사 말입니까? 아닙니다, 대위님. 황소령님이 찾으시는 분은. 아, 그런가. 백서진은 전화를 끊었다. 아까 로비에서 황인규의 말 한마디에 공포에 질려있던 그 김하사. 그가 첫 번째 실마리가 될 터였다. 그때였다. 똑, 똑, 똑. 방금 전 황인규의 요란한 노크와는 다른 조심스럽고 절박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백서진은 노트북을 닫았다. 누구인지 짐작이 갔다. 덫에 걸린 첫 번째 사냥감을 구출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문으로 걸어갔다. 문이 열리자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동자가 나타났다. 로비에서 봤던 원무과의 김하사. 전투복 명찰에는 김아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백대위님.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김아름 하사는 사방을 살피며 병실 안으로 젠걸음을 쳤다. 백서진은 말없이 문을 닫아주었다. 무슨 일이지, 김하사? 백서진의 차가운 물음에 김아름 하사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쥐고 고개를 숙였다. 혹시 황소령님이 다녀가셨습니까? 방금 전까지. 그럼 혹시 음료수 같은 거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 백서진의 단호한 대답에 김아름 하사는 마치 사형 선고라도 피한 사람처럼 흐흡하고 숨을 삼키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다. 다행입니다. 저는. 백서진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지 않고 그저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동정은 때로 독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분노를 끌어낼 방아쇠였다. 나에게 왜 경고하러 왔지? 황소령이 무섭지 않나? 무섭습니다. 무섭지만 대위님은. 김아름 하사는 눈물을 훔치며 백서진을 올려다보았다. 대위님은 707이시니까 저 같은 사람과는 다를 것 같아서 당하지 마시라고. 그 방은. 김아름 하사는 공포에 질려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방이 뭘 어쨌다는 거지? 황소령님이 특별히 아끼는 여군들을 부르는 방입니다. 저도 작년에. 결국 터져나온 고백은 참혹했다. 황인규가 건넨 음료수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고 그 뒤는 기억나지 않지만 몇 달 뒤 황인규가 그날의 영상이라며 흐릿한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했다는 것. 그 뒤로 그녀는 황인규의 온갖 잡모와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영상이라. 황소령이 직접 촬영했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약점을. 그래서 아무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백서진은 벽에 박혀있던 자신이 손수건으로 틀어막은 그 구멍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건가? 김아름 하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짐승의 구레는 냄새가 나는 법. 백서진은 주저앉은 김하사 앞에 쪼그려 앉아 눈을 맞췄다. 김하사. 자네는 복수하고 싶나 아니면 이대로 계속 짐승의 먹이로 살고 싶나? 복수. 그런 걸 어떻게 해? 내가 할 거다. 자네는 나에게 증거만 가져다 주면 된다. 백서진의 눈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김아름 하사는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침을 삼켰다. 무슨 증거를? 황인규는 성추행만 저지르는 쓰레기가 아니야. 그는 이 병원의 군수품을 빼돌리고 있다. 원무과에 근무하는 자네라면 분명 무언가 봤을 거다. 약품이든 의료기기든 장부의 숫자가 맞지 않는 것들. 그제야 김아름 하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있습니다. 매달 말일 황소령님이 직접 결제하는 폐기 물품 목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폐기 목록에 오른 비싼 약품들이나 기기들이 실제로 폐기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장부상으로만 사라집니다. 그 장부, 복사본을 가져올 수 있나? 그건 소령님 컴퓨터에만. 위치는 아나? 네. 하지만 됐다. 나중에 내가 직접까지. 백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김하사. 황인규가 그 영상들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아나? 아마 병원 내 자기 사무실이나 아니면 밤마다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지? 본관 뒤편이. 지금은 쓰지 않는 구관 창고입니다. 그곳에 왜 가시는지는 모르지만 밤 12시가 넘으면 항상 그쪽으로. 좋다. 백서진은 기마름 하사를 일으켜 세웠다. 오늘 나를 만난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황인규에게는 평소처럼 굴어. 겁에 질린 표정. 아주 잘하고 있어. 네. 네. 그리고 이건. 백서진은 가방에서 작은 호신용 경보기를 꺼내 건넸다.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소리를 내는 용도가 아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내게 신호가 온다. 황인규가 자네를 다시 건드리려 할 때 눌러라. 기마름 하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경보기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손에 용기인지 모를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기마름 하사가 병실을 나가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백서진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깔린 정원 너머 본관 뒤편의 낡은 건물이 희미하게 보였다. 구관 창고. 오늘 밤 사냥터는 그곳이 될 터였다. 자정이 넘은 시각. 병원은 완벽한 어둠과 침묵에 잠겼다. 백서진은 환자복이 아닌 검은색 군용 활동복 차림이었다. 삼각건은 이미 벗어 던진 지 오래. 그녀의 왼쪽 어깨는 멀쩡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302호실을 빠져나왔다. 복도의 감시 카메라 위치는 이미 낮에 모두 파악해 두었다. 사각지대만을 골라 밟는 그녀의 움직임은 707 특임대대 최정의 요원다웠다. 구관은 본관에서 복도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철문으로 막혀 있었다.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먼지 속에 희미했다. 백서진은 자물쇠를 바라보았다. 낡고 녹슬었지만 군용이 아닌 사제 자물쇠가 하나 더 걸려 있었다. 황인규의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군화에서 가느다란 철사 2개를 꺼냈다. 707에서 배운 것은 비단 격투술뿐만이 아니었다. 자물쇠가 딸칵하는 미세한 소리와 함께 풀리는 데는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구관 내부는 곰팡내와 먼지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는 휴대용 야간 투시경을 착용했다. 모든 것이 녹색으로 보였다. 기마름 하사가 말한 창고는 지하에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자 서늘한 공기가 피부를 감쌌다. 지하 창고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 목소리. 이소령. 이번 물건은 확실한 건가? 저번처럼 맹물 탄 거면 곤란해. 허허, 김 사장. 나 황인규야. 내가 그런 거 가지고 장난칠 사람으로 보여. 이거 아주 특등급이야. 군에서나 쓰는 최신 진통제라고. 황인규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다른 한 명. 민간인이었다. 백서진은 즉시 몸을 벽에 붙이고 녹음기의 감도를 최대로 올렸다. 좋아. 군에서 빼돌린 건데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오니. 역시 황소령님 밖에는 없어. 대신 입금은 확실하게 해줘야지. 요즘 군의관 녀석들 눈치가 빨라져서 빼돌리기 쉽지 않다고. 돈 걱정은 마셔. 여기 약속한 대로. 돈다발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건? 아, 이건 김 사장 취향에 맞을지 모르겠네. 특별한 영상이야. 아주 풋풋한 친구들로. 허허, 황소령은 정말
목말린다니까. 그것도 같이 넘겨. 값은 두둑이 쳐줄게. 백서진의 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황인규는 군수품 횡령뿐만 아니라 기마름 하사 같은 피해자들의 영상을 불법적으로 유통까지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였다. 자, 물건은 저기 박스에 있고, 영상은 이 이동식 저장 장치에 담아놨어. 확인해 보셔. 잠시 후 민간인의 만족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좋아, 아주 좋아. 깨끗하네. 그럼 난 이만 가보겠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백서진은 계단 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김 사장이라는 자가 검은 가방 2개를 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올라왔다. 그가 본관 쪽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백서진은 다시 창고 앞으로 다가갔다. 황인규는 아직 안에 있었다. 그는 전화를 걸고 있었다. 나야. 돈 들어왔어. 그래. 다음 주에 새로운 년 하나 들어온다는데 준비 잘해. 707 출신이라는데 아주 앙칼진게. 기대된다고. 백서진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그래. 302호실에 입원시켜놨어. 슬슬 약을 타든. 으흐흐. 아무튼 끊어. 전화를 끄는 황인규가 기분 좋은 듯 콧노래를 부르며 창고 불을 껐다. 문을 잠그고 그가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다. 백서진은 그보다 한 발 먼저 구간 철문을 빠져나왔다. 자물쇠를 원래대로 채우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황인규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와 김 사장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야간 카메라의 영상이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그 이동식 저장 장치. 그것은 아직 김 사장의 손에 있었다. 김 사장. 그리고 황인규가 말한 다음 주에 들어올 새로운 년. 황인규의 범죄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병원 외부 그리고 어쩌면 내부에도 거대한 공범의 사슬이 엮여 있었다. 백서진은 302호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이제 판이 커졌다. 그녀는 번호폰을 꺼내 한 곳으로 문자를 보냈다. 표적 확장. 외부 민간인 연계. 마약류 유통 정황. 추가 인력 및 장비 필요. 즉각 승인 요망. 답장은 1분도 채 되지 않아 도착했다. 승인.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한다. 괴물을 잡는데 망설이지 마라. 백서진은 번호폰을 껐다. 그녀의 눈이 어둠 속에서 불타고 있었다. 황인규가 자신을 다음 주 사냥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우스웠다. 사냥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사냥꾼은 바로 자신이었다. 새벽 4시. 백서진은 302호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의 천장, 그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황인규, 김 사장, 그리고 그들의 추악한 거래. 군수품 횡령, 마약류 유통, 그리고 여군들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과 유통. 이것은 한 마리 독버섯의 문제가 아니었다. 병원 전체, 아니 군의 근간을 썩게 하는 거대한 균사체였다. 그녀가 보낸 긴급 전문에 대한 답장은 단순했다. 승인.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한다. 괴물을 잡는데 망설이지 마라. 오전 7시. 병원에 아침이 찾아왔다. 백서진은 평소처럼 환자복을 입고 왼쪽 팔에는 다시 삼각건을 둘렀다. 완벽한 부상병의 모습이었다. 그녀가 복도를 나섰을 때 간호사실 앞에서 소란이 일고 있었다. 아니, 이보세요. 의료기기 점검반이라니까. 정기 점검 일정 못 받았습니까? 낯선 사내와 간호장교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사내는 푸른색 기술자 복장을 하고 있었다. 오늘 일정에는 없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아, 참 융통성 없네. 그때 복도를 지나가던 백서진이 그들 옆을 스쳐 지나갔다.
기술자 복장의 사내가 그녀를 보며 소리쳤다. 저기 302호실 맞죠? 어제 그 방 TV가 깜빡거린다고 해서 점검 나왔습니다. 간호장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302호실이요? 백대위님? 백서진은 걸음을 멈추고 사내를 바라보았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의 오른손 중지가 두 번째 마디를 두 번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707 부대원들만 아는 암구호였다. 아군이었다. 백서진은 무표정하게 대꾸했다. TV는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거 다 군 예산으로 하는 건데 고장나면 큰일이죠. 사내는 간호장교를 밀치듯 지나쳐 백서진에게 다가왔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대위님. 그는 302호실로 성큼성큼 들어가 버렸다. 간호장교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따라 들어오려 하자 백서진이 그녀를 막아섰다. 됐습니다, 중위님. 금방 끝날 겁니다. 가서 일 보시죠. 백서진의 차분한 목소리에 간호장교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302호실 문이 닫혔다. 충성. 특임대 직속 지원팀 강민준 상사입니다. 사내가 공구함을 내려놓으며 경례를 붙였다. 강 상사. 왜 이렇게 요란하게 등장하지? 죄송합니다, 대위님. 황인규가 이쪽 병동 감시 카메라를 전부 자기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잠입이었습니다. 강 상사는 공구함 바닥을 열었다. 그곳에는 첨단 장비들이 빼곡했다. 보고받았습니다. 판이 커졌더군요. 이건 추적용 시약입니다. 그는 작은 물병을 꺼냈다. 무색무취입니다. 황인규가 손대는 모든 서류, 손잡이 그리고 그 김 사장이라는 자의 차량 손잡이에 발라야 합니다. 특수광 아래에서만 발광합니다. 일주일간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좋아. 그리고 이건 대위님이 요청하신 열쇠입니다. 강 상사가 건넨 것은 USB 형태의 작은 저장 장치였다. 황인규의 컴퓨터에 꽂는 즉시 모든 자료를 무선으로 제 노트북에 복제합니다. 딱 15초 걸립니다. 15초라. 시간을 벌어야겠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강 상사는 자신의 가슴팍에서 작은 버튼형 장치를 꺼냈다. 김아름 하사에게 주십시오. 어제 주신 건 신호기였지만 이건 다릅니다. 누르는 순간 반경 10m 안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며 저에게 전송됩니다. 동시에 군 헌병대 긴급 출동 신호도 울립니다. 백서진의 눈이 빛났다. 최후의 보루로군. 황인규가 김하사를 다시 건드리는 순간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끝내는 순간이 될 겁니다. 아니. 백서진이 장비를 받아들며 잘라 말했다. 우리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 어떻게 말입? 강 상사. 자네는 밖에서 김 사장의 동선을 파악해. 나는 안에서 황인규의 장부를 확보한다. 백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황인규가 나를 사냥감으로 점 찍었다고 했지. 사냥감이 덫에 걸린 척 발버둥 칠수록 사냥꾼은 방심하는 법이다. 그날 오후 백서진은 원무과를 찾아갔다. 황인규는 마침 자리에 있었다. 어이쿠 백대위. 웬일이야? 내 얼굴 보러 왔나? 소령님. 어깨 재활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황인규의 눈이 번들거렸다. 재활? 벌써? 가벼운 걷기 운동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병실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하하. 그래야 707이지. 좋아, 좋아. 황인규는 백서진이 드디어 자신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러 왔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는 백서진이 꺾이지 않는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드디어 길들여질 조짐을 보인다고 생각했다. 내가 특별히 허가하지.
본관 뒤편 정원 거기 공기 좋거든. 거기서 매일 1시간씩 걷도록 해. 어때? 감사합니다, 소령님. 대신 황인규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재활이 잘 되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는데. 주말에 구간 창고 쪽은 아주 조용하거든. 거기서 나랑 둘이.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백서진은 황인규의 추악한 제안을 정면으로 받아들였다. 황인규는 놀랐지만 이내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래야지. 역시 백대위는 말이 통하는구먼. 백서진은 원무과를 나왔다. 그녀의 입가에 얼음 같은 미소가 걸렸다. 황인규, 너는 내가 덫을 놓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너는 내 무덤을 내 손으로 직접 팠다. 재활이라는 명분. 그것은 병원 밖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김 사장을 추적할 자유이용권이었고, 구간 창고라는 제안은 범죄의 현장을 스스로 다시 공개한 멍청한 짓이었다. 백서진에게는 두 개의 목표가 생겼다. 첫째, 황인규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장부. 둘째, 병원 밖의 김 사장. 첫 번째 목표를 위해서는 기회가 필요했다. 그 기회는 김아름 하사가 가져왔다. 대위님, 내일 오후 황소령님이 사령부 월간 회의 때문에 2시간 정도 자리를 비우십니다. 김아름 하사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백서진에게 정보를 가져왔다. 그녀의 손에는 백서진이 준 새로운 녹음기 버튼이 굳게 쥐어 있었다. 잘했다, 김하사. 그 2시간이면 충분해. 하지만 사무실 문은 잠겨 있고 복도에는 감시 카메라도. 그래서 자네 도움이 필요하다. 다음 날 오후 황인규가 병원을 나서는 것이 확인되었다. 백서진은 재활운동을 나가는 척하며 본관을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강민준 상사가 미리 대기시켜둔 점검반 차량에 탑승했다. 10분 드립니다, 대위님. 5분이면 된다. 백서진은 점검반 복장으로 갈아입고 황인규의 사무실이 있는 2층으로 향했다. 같은 시각. 원무과. 김아름 하사는 뜨거운 커피가 담긴 쟁반을 들고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황인규 사무실 앞 복도 감시 카메라 바로 아래에 있는 배전반으로 향했다. 어머!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배전반 덮개 위로 뜨거운 커피를 쏟아부었다. 파직! 요란한 소리와 함께 복도 전체에 불이 꺼지고 감시 카메라의 붉은 불빛도 함께 꺼졌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김아름 하사가 울먹이며 소란을 피우는 사이 어둠 속에서 백서진이 황인규의 사무실 앞에 섰다. 그녀는 문 잠금 장치를 2초 만에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황인규의 컴퓨터는 켜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 증거를 보란 듯이 바탕화면에 깔아두었다. 장부라는 이름의 파일, 그리고 VIP 고객용이라는 이름의 폴더. 백서진은 강 상사가 준 열쇠를 꽂았다. VIP 고객용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십 명의 여군들의 이름으로 정리된 영상 파일이 있었다. 김아름 하사의 파일도 있었다. 백서진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저장 장치를 뽑았다. 15초가 아니라 10초가 걸렸다. 그녀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강 상사가 준 투명한 시약을 골고루 뿌렸다. 황인규가 만질 모든 곳에. 그녀가 사무실을 빠져나왔을 때 김아름 하사가 여전히 울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복도 전등이 다시 켜졌다. 감시 카메라도 다시 작동을 시작했다. 완벽한 5분이었다. 고생했다, 김하사. 이제 아무도 자네를 건드리지 못할 거다. 백서진은 김하사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재활을 위해 다시 병원 정원으로 사라졌다. 그 시각 병원 밖. 강민준 상사는 김아름 하사가 벌어준 시간 동안 김 사장의 차량을 추적하고 있었다. 대위님, 접니다.
김 사장 성남 구시가지에 있는 한 물류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위치 송신해. 지금 바로 간다. 백서진은 재활운동의 범위를 넓혔다. 그녀는 병원 담장을 가볍게 넘어 강 상사가 대기시킨 민간 차량에 올라탔다. 성남 구시가지의 낡은 물류 창고. 대위님, 저 안은 위험합니다. 지원팀을. 필요 없다. 나는 증거만 확보하고 나온다. 강 상사는 밖에서 막만 봐. 백서진은 창고의 환풍구를 통해 쥐 죽은 듯이 안으로 잠입했다. 창고 안은 거대했다. 군에서 빼돌린 약품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김 사장은 또 다른 사내들과 거래를 하고 있었다. 이번 물건 좋네. 역시 황소령 라인은. 김 사장의 말이 끊겼다. 백서진이 몸을 숨긴 상자 더미가 무너졌다. 그녀가 밟은 곳이 낡아서 부서진 것이다. 순식간에 창고 안의 모든 시선이 백서진에게 쏠렸다. 뭐야, 저녀는. 잡아. 백서진은 혀를 찼다. 조용한 잠입은 끝났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환자복이 아닌 검은 활동복 차림. 상황 종료다. 그녀는 덤벼드는 사내의 팔을 꺾어 매다 꽂았다. 707 최정의 요원의 실력이었다. 하지만 그때 창고의 가장 안쪽 어두운 사무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브라보, 브라보. 백서진 대위. 역시 707은 다르네. 재활운동 한번 화끈하게 하는군. 익숙한 목소리. 사무실에 불이 켜지고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황인규였다. 백서진의 동작이 순간 멈췄다. 황인규. 그는 지금 사령부 회의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하하. 놀랐나?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한가? 황인규는 와인 잔을 흔들며 백서진을 비웃었다. 그의 옆에는 김 사장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사령부 회의? 그거 내가 만든 가짜 일정이야. 자네 같은 쥐새끼를 잡으려고. 백서진의 뇌가 빠르게 회전했다. 덫이었다. 백대위. 자네가 처음 302호실에 들어왔을 때부터, 아니, 자네가 이 병원에 배정됐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나는 자네가 손님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 무슨 소리냐고. 707 최정의 대위가 훈련 중 가벼운 어깨 부상으로 수도병원에 입원한다고. 걔가 웃을 일이지. 자네 너무 티가 났다고. 황인규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래서 기다렸지. 자네가 뭘 원하는지. 내 사무실을 뒤지고 기마름 그 망할 년을 꼬드기고. 오늘 이 창고까지 올 줄 알았어. 황인규가 김 사장의 멱살을 잡았다. 이놈이 내 라인인 줄 알았나? 이놈은 자네를 여기까지 끌어들일 미끼였을 뿐이야. 이 창고. 전부 가짜 약품들이지. 백서진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창고의 입구는 이미 건장한 사내들에 의해 막혀 있었다. 왜 이런 짓을 하지, 황소령? 왜? 돈이지. 그리고 재미. 황인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깐깐하고 잘난 년들이 내 밑에서 무너지는 게 제일 재밌거든. 기마름이도 그랬고 자네도 그렇게 될 거야. 707 대위 마약 밀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 그림 좋지 않아? 그는 백서진에게 다가왔다. 자네가 내 사무실에서 훔쳐간 열쇠. 그것도 내가 둔 거야. 거기 든 영상? 전부 가짜야, 이 멍청한 년아. 진짜는 내 머릿속에 있지. 백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제 어쩔 건가, 백대위. 여기서 무릎이라도 꿇을 텐가. 재활운동은 끝났어. 여긴 707 훈련장이 아니라 내 독사굴이라고. 황인규가 손을 들어 백서진의 뺨을 치려는 순간이었다. 황인규 소령. 백서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단일할도 섞여 있지 않았다. 너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나 보군. 뭐야? 내가 가짜 일정을 만든 것.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백서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내가 미끼를 문척 연기한 건 나도 마찬가지다. 김 사장이 미끼라고. 그래, 그는 미끼지. 하지만 너를 낳기 위한 내 미끼이기도 했다. 헛소리 마. 내 사무실에서 훔친 열쇠가 가짜라고. 맞아. 하지만 내가 내게 가짜를 넘길 것을 대비해서 나는 김아름 하사에게 진짜를 심어뒀다. 황인규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이 시각. 김아름 하사는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내 사무실 컴퓨터에 진짜 열쇠를 꽂고 모든 원본을 빼내고 있다. 내가 바탕화면에 숨겨둔 진짜 VIP 고객용 폴더 말이다. 거짓말. 그년이 감히. 그리고 이 창고. 백서진이 손목시계를 툭툭 쳤다. 강민준 상사. 다 들었나? 이 창고 안의 모든 대화, 방금 내 입으로 한 모든 자백. 실시간으로 헌병대와 내 상부에 전송되고 있다. 황인규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내가 날 사냥한다고. 황인규. 사냥은 이렇게 하는 거다. 백서진은 삼각건을 풀어 바닥에 던졌다. 그녀의 양 어깨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자, 이제 재활의 마지막 단계를 시작해볼까? 내 놈들의 뼈와 살을 분리하는 걸로. 백서진은 건장한 사내들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그녀의 눈은 지옥에서 돌아온 사냥꾼의 눈이었다. 백서진이 삼각건을 바닥에 던졌다. 그것은 부상병이라는 가면이 벗겨지는 신호이자 707 특임대대 사냥꾼의 등장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황인규 소령. 그녀의 목소리는 창고의 서늘한 공기보다 더 차가웠다. 내가 한 가장 큰 실수는 내 사냥터에 나를 초대한 것이 아니다. 그녀가 깡마른 사내들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놈들이 주춤거리며 침을 삼켰다. 내가 한 가장 큰 실수는 내가 여자라서 얕잡아 본 것이다. 뭐들 해. 전현 당장 잡아. 죽여도 좋다. 황인규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건지 사내 셋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멍청한 놈들. 백서진은 정면으로 달려든 사내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우두둑하는 뼈가 부서지는 둔탁한 소리가 창고를 울렸다. 크악. 사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거품을 물며 쓰러졌다. 이 괴물. 두 번째 사내가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휘둘렀다. 백서진은 그 팔을 안쪽으로 쳐내며 손목을 꺾었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꺾은 팔을 지렛대 삼아 사내의 몸을 공중으로 띄웠다가 바닥에 내리꽂았다. 707에서 배우는 근접 격투술의 정수였다. 살려. 마지막 남은 사내는 도망치려 했다. 백서진은 바닥에 떨어진 약품 상자 하나를 발로 걷어찼다. 상자는 정확하게 사내의 오금을 때렸고 그는 무릎을 꿇고 넘어졌다. 백서진은 다가가 그의 관자놀이를 손날로 정확히 가격했다. 3명의 건장한 사내를 무력화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분. 창고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황인규와 김 사장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 이제 재활의 마지막 단계를 시작해볼까? 백서진이 황인규를 향해 걸어왔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황인규는 비명을 지르며 김 사장을 밀치고 창고 출입문으로 내달렸다. 거기까지 황인규 소령. 백서진은 그를 쫓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손목시계, 그 시계에서 흘러나오는 황인규의 목소리. 죽여도 좋다. 내 놈의 마지막 자백 잘 들었다. 황인규가 문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쾅, 쾅, 쾅.
육중한 철제 창고 문이 밖에서 뜯겨져 나가듯 열렸다. 눈부신 불빛과 함께 검은 전투복을 입은 헌병 특임대 SDT 대원들이 함성과 함께 쏟아져 들어왔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손머리 위로 올려. 전부 체포한다. 황인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김 사장은 오줌을 지리며 주저앉았다. 강민준 상사가 방탄모를 쓴 채 백서진에게 다가와 경례했다. 대위님, 지원 병력 도착했습니다. 수고했다, 강 상사.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강 상사의 목소리에 희열이 감돌았다. 김아름 하사 무사히 원본 데이터 확보. 지금 군검찰로 이송 중입니다. 대위님의 열쇠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 순간 황인규의 오만했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달았다. 에이, 이럴 수가. 이럴 수가. 헌병대원들이 황인규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나는 소령이다. 나는 국군수도병원 원무과장이다. 너희가 감히 나를. 이거나. 그의 발악은 처절했지만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백서진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니, 너는 이제 군인이 아니다. 너는 그저 제복을 더럽힌 한 마리 해충일 뿐이다. 황인규의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다. 군검찰은 김아름 하사가 목숨 걸고 빼돌린 진짜 VIP 고객용 폴더와 원본 장부를 확보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황인규가 불법 촬영한 영상은 수백 개에 달했다. 피해자는 김아름 하사뿐만이 아니었다. 간호장교, 여군 부사관, 심지어 병원 소속 군무원까지. 그는 자신의 권력 아래에 있는 모든 약자를 짓밟아왔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원본 장부였다. 에이, 이게 다 사실입니까? 사건을 맡은 군검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백서진에게 물었다. 장부에는 군수품 횡령 내역뿐만 아니라 그 횡령한 물품과 돈이 상납된 윗선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병원장을 포함한 병원 간부들, 심지어 사령부 소속의 고위 장성들의 이름까지. 그들은 황인규의 추악한 범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그의 횡령품을 상납받거나 혹은 VIP 고객이 되어 불법 영상을 받아보았던 것이다. 황인규는 독버섯이 아니었습니다. 백서진은 조사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서 있었다. 그는 균사체였습니다. 병원 전체, 군의 일부를 썩게 만들고 있던 거대한 곰팡이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저는 그 줄기를 당겼을 뿐이고 이제 검사님께서 그 뿌리를 뽑아주셔야 합니다. 군검찰은 전례 없는 대규모 수사에 착수했다. 황인규가 입을 다물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너무나 쉽게 무너졌다. 나는 억울합니다. 황인규는 취조실에서 울부짖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 윗분들은 더한 짓도 했습니다. 나는 저분들이 시키는 대로. 그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모셨던 윗선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기 시작했다. 거대한 균사체는 제 몸을 뜯어먹으며 스스로 붕괴했다. 며칠 뒤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유례없는 숙군 작업이 시작되었다. 국군수도병원 원장과 주요 간부들이 전원 보직 해임 및 구속 수사를 받았다. 사령부의 장성들 역시 줄줄이 군복을 벗고 법정에 서야 했다. 황인규는 자신이 독사굴의 주인인 줄 알았지만 그는 그저 더 큰 뱀들의 심부름을 하던 하수인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하수인의 손에 거대한 조직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 1년 뒤 군사법원은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한 판결을 내렸다. 주범 황인규, 군인 등 강제추행, 직권남용, 국고 손실, 뇌물공여, 불법 촬영 및 유통 등. 그가 받은 혐의는 수십 가지였다. 그는 불명예 전역과 동시에 군 교도소에서 수십 년을 복역하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윗선이었던 장성들과 간부들 역시 군복을 입은 죄인으로 전락해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백서진은 기마름 하사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대리해 황인규와 범죄에 연루된 간부들을 상대로 군인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제복의 명예를 사적인 욕망으로 더럽힌 죄는 그 무엇보다 무겁다고 판시하며 피해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황인규와 그 공범들의 전 재산이 압류되어 피해자들에게 돌아갔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군 병폐를 도려낸 707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되었다. 백서진은 처음에는 언론 노출을 거부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 얼굴을 가리는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왜 그토록 위험한 인물을 자처했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백서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덤덤하게 입을 열었다. 황인규는, 그리고 그들은 제복의 무게를 잊었습니다. 제복의 무게는 권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감입니다. 누군가는 그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제복의 무게는 권력이 아닌 책임감이다. 이 한마디는 전 국민의 가슴을 울렸고 군 전체의 기강을 바로잡는 표어가 되었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어느 가을날, 백서진은 자신의 부대 707 특임대대 연병장에 서 있었다. 참모총장이 직접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수많은 장병이 지켜보는 앞에서 백서진 대위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백서진 대위. 그대는 군 내부의 가장 아픈 환부를 도려냈다. 그대의 용기가 우리 군의 명예를 지켰다. 진심으로 고맙다. 백서진은 굳은 표정으로 경례를 붙였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자신의 숙소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통장에는 민사소송으로 받은 막대한 배상금이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그 금액 전부를 망설임 없이 이체했다. 이체처는 두 곳. 하나는 기마름 하사가 용기를 내어 새롭게 문을 연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다른 하나는 황인규 일당에게 피해를 입었던 모든 피해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 그녀가 바란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녀가 바란 것은 정의였다. 모든 것을 정리한 백서진은 다시 검은색 활동복을 입었다. 야간 훈련 시간이었다. 백대위. 훈련 준비 끝났습니다. 강민준 상사가 씩씩하게 외쳤다. 기마름 하사는 어두운 과거를 딛고 이제 당당하게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사가 되었다. 백서진은 연병장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지만 그녀가 입은 제복은 그 어떤 금부치보다 무겁고 고귀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냥꾼은 다시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잠들지 않도록 그녀의 눈은 언제나처럼 차갑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